네. 네, 소개받은 정유훈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무릎의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신 게 무릎이 이제 노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돼서 관절 연골이나 그다음에 뼈가 이제 손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통증, 관절 변형, 기능이 소실되는 그런 병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 관절염이 그냥 많이 써서 오랫동안 써서 이렇게 관절 사이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마찰이 돼서 마모가 돼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마모만 연관이 있다면은 나이 들면은 뭐 100% 다 생겨야 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관절염이 또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관절염은 단순히 마모에 의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 어떤 관절에 대한 기계적인 자극, 이 자극에 대한 몸의 어떤 정상 반응이 관절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관절 내의 원래는 이 관절 내의 원래 기능이 연골이라든지 연골화 골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극에 대해서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거에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관절 조직이 손상이 되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이제 자극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려는 그런 성질. 근데 자극이 이 성질이 이 유지를 하려는 그게 깨지게 되면은 이 염증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이 몸에서 막 분비가 돼요. 그럼 이 물질들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 자체가 연골 조직을 파괴를 하는 겁니다. 꼭 이게 바깥에 많이 써서 달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 염증 반응이 생기게 하는 물질들이 관절을 스스로 이렇게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더 손상이 가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고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관절염은 단순한 마모의 과정이 아니라 관절 조직 내 염증 매개체에 의해 유발되는 관절의 비정상적인 재형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체내에 염증을 막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고 염증에 이제 저항하는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히려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시소가 원래는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손상이 또 반복되면서 이 균형이 이제 깨지게 돼요. 그러면은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자주 생길수록 한 번 생겼을 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악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염증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염증은 이제 이해하시기에 아프고 붓고 열나고 또 빨개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염증 감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곱는 거죠. 고름이 차고 이러는 거죠. 그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여기서 앞으로 말씀드릴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몸이 거기에 저항하는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이 세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하려고 하고 이제 내가 많이 쓰면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통증 같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관절염의 원인 일단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시소가 평형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도 잘 견디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 이제 연골에서 물도 많이 빠져나가고 뼈도 딱딱해지고 연골 관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구성 성분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절염이 더 발생이 되고 악화가 되고 그런 거고 이제 또 남성보다는 여성의 무릎 관절염이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소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원인이 되는 거 비만. 무릎이 체중을 이제 지탱하는 그런 관절이다 보니까 무거운 걸 당연히 많이 지탱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관절 자체의 이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쳐서 생기는 연골의 손상, 그리고 또 인대 손상. 인대라는 거는 이 관절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덜 흔들리게. 근데 인대가 손상이 돼서 관절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자극이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이 되니까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대 손상 같은 거가 생겼을 때도 그래서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계속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직업이라든지 또 이제 선천적 기형, 다리가 원래는 이렇게 반듯해야지 정상인데 뭐 선천적으로 약간 O자 다리인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X자 다리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 고름 같은 게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연골이 파괴가 돼가지고 관절염이 더 빨리 발생하고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릎에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른, 나이마다 다 다른 자기만의 능력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무릎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20대, 30대 때는 능력치가 100이라고 하면 관절이 조금씩 나이가 들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어떤 그 자극, 옛날에는 전혀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자극들이 이 내 능력치가 떨어지고 관절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능력치가 좋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았으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소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뭐 치료는 예방, 운동, 생활요법,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면 약물요법, 수술적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료, 교육인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지 무릎을 잘 관리하고 또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 식탁에서 아니면은 뭐 침대, 소파에서 생활하지 않고 방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운동, 활동량의 조절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무릎이 아프다고 오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최근에 뭐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데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하시고 뭐 야산을 오르시고 이러고 나서 이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에는 그 정도 거리를 거뜬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능력치가 20대, 30대보다는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안 아픈 만큼 운동을 하면 그 자극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넘어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생기면 생길수록 관절이 손상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운동을 하실 때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 무릎 관절이 이렇게 체중을 이렇게 지탱하는 지금 이제 다리 쪽의 뼈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무릎 관절이 이렇게 체중을 이제 지탱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살이 찌면 무거우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무릎에는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요. 그 무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3배 이상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지 무릎에 가는 무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절 자체에 대한 뭐 치료로 이제 보조기 같은 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보조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보조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보조기는 그 연골이 아니라 인대, 무릎을 안 흔들리게 해주는 거. 인대가 기능을 못할 때는 이런 보조기를 해가지고 무릎이 덜 흔들리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외부 자극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보조기는 그래서 보통 인대 수술 후에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테이핑 같은 거, 테이핑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 전에,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팡이나 목발, 그리고 또 양쪽 다 안 좋으신 분들은 양쪽 손으로 짚고 다닐 수 있는 보행기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다니시는 게 무릎에 그 자극,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핑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냐면, 이거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관절염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이 무릎 앞쪽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또 굉장히 뒤에 이제 학생들처럼 젊은 사람들한테도 무릎 앞쪽 통증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 이 옆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앞에 동그란 뼈 있잖아요. 요 뼈, 슬개골. 요 뼈가 무릎을 쭉 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가 이루는 요 관절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절염은 요 관절 얘기하는 거죠. 요 관절. 대퇴골하고 밑에 종아리뼈 사이 요 관절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쪽 무릎 통증 느끼시는 분들은 요 부분, 무릎 앞쪽. 이건 언제 아프냐면은, 자, 쭉 펴고 있을 때 떠 있다가 구부리면서 이 관절에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게 돼요. 누르게 돼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 굽혔다 폈다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앞쪽 무릎의 통증을 먼저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통증을 더 많이 느끼냐면, 그 밑에 이제 그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앞에 동그란 뼈랑 대퇴골 관계를 이제 나타내주는 엑스레이인데, 요 엑스레이는 아주 좋아요. 요 홈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부리면서 딱 달 때 얘네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균등하게 이 힘을 받는 역할을 하죠. 힘을 나눠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이렇게 뼈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얘네 관절은 놀고 있고 얘네 관절만 세게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런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더 앞쪽 무릎 통증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랑 똑같이 산에 갔다 왔는데 나는 아프단 말이야.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무릎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진이 이제 원래 이쪽에 있던 슬개골을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핑 요법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사실 뭐 물론 이 대퇴 슬개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조기가 있는데 관절염 보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뭐 얘기 듣거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무릎에 차는 거예요. 아까 그 보조기는 이제 안쪽 바깥쪽으로 흔들리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요거는 어떤 보조기냐면 이런 보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관절염 때문에 깔창을 깔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신발에 깔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고관절,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을 연결하면 이 엉덩이 관절 중심하고 발목 관절 중심을 이은 선이 무릎의 중앙을 지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반듯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무릎 주변을 다치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O자 다리거나 X자 다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체중 부하가 어떻게 실리냐면 이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고관절, 발목 관절, 이은선이 무릎의 중앙을 지나. 그러면은 얘도 힘을 적당히 받고 얘도 힘을 적당히 받고 이래서 쉽게 말해서 나눠서 일을 하는 건데, 다리가 이제 O자 다리인 사람들은
안쪽에만 힘을 받아요. 바깥쪽은 힘을 안 받고. X자 다리인 사람은 안쪽에 힘을 안 받고 바깥쪽에만 힘을 받아요. 또 이거는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점점 O자 다리 혹은 X자 다리로 이렇게 변형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그렇지 않았는데 다리가 좀 휘었다 그러면 이미 관절염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신발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안쪽이 이제 좁아져가지고 안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지. 바깥쪽으로 좀 힘을 받게 하려고. 근데 이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창을 옮겨가지고 안쪽 이만큼 안쪽으로 받은 게 조금 덜 안쪽으로 받게 요만큼이 이동을 한 거죠. 그 무게 이제 받는 그 축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권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치료 목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은 나중에 수술적 치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운동.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관절염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뇨나 아니면 뭐 다른 합병증 같은 것들,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 아프다고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아픈 순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해서 염증 반응을 최대한 가라앉힌 다음에 그때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죠. 권장하는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중에서도 밖에서 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식 자전거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안장을 최대한 높게. 안장을 낮추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요. 그러면은 괜히 운동했는데 무릎이 더 아프단 말이야.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셔야 되고요. 아쿠아로빅 같은 거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걸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죠. 그 무릎 능력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정도 운동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쭤봐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마다 다 무릎 능력치가 다 달라서 그래요. 나는 이만큼 해도 끄떡없고 나는 요만큼만 해도 아프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 운동량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찾는 기준이 운동을 뭐 며칠 연속으로 했다고 해서 아니면 뭐 내가 일정하게 한다고 해서 다시 아프게 됐다. 몇주 반응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프다. 내가 요만큼 했더니 아프구나.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줄여야 돼요. 운동을 시작할 때 적은 양에서 시작을 하고 며칠 유지하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조금 올리고 또 이제 며칠 유지하다가 괜찮으면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하시면은 며칠 못 가고 또 아프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악화가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고 나서 불편한 게 다음날 깼을 때 멀쩡한 거, 다음날 깼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하시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은 앞쪽 무릎에 많이 하중이 가해져서 또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뭐 무릎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 이런 건 절대 안 좋습니다. 다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그런 자세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스트레칭. 그 관절염이 이제 점점 진행되고 하면 근육도 약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안 쓰게 되면은 이제 무릎이 굳어요. 구축이 돼요. 구부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운동, 대퇴사두근 운동.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앞쪽 허벅지가 이제 대퇴사두근인데 쉽게 말해서 얘가 이제 무릎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튼튼하고 강하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얘가 약하면은 그 자극에 대한 어떤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힘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쭉 펴면 여기 허벅지 알통 생기잖아요.
그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유연성 운동하고 대퇴사두근 운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은 고유 수용체 감각. 이게 뭐냐면은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무릎이 어디에 있고 내 손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관절염이 진행되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시면은 그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낙상이나 뭐 넘어져서 생기는 골절이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나는 뭐 물리치료 다녔더니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물리치료 가서 핫백 같은 거 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핫백은 요새는 뭐 다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시면 핫백 같은 거는 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리치료실에 가면은 신경자극치료 이것도 이제 단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다니시는 거 괜찮습니다. 물리치료 다니시고요. 약 안 먹을 정도면 물리치료만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와요. 염증이 생겼어. 염증을 좀 가라앉히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 하는 얘기, 아니 저는 진통제를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약을 먹으면 속 쓰리니까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2주 있다 다시 뵙자고 했어요. 증상이 좀 좋아졌나 이제 여쭤봐요. 근데 안 좋아졌어.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운동은 좀 쉬셨나요? 쉬었대요. 근데 약은 안 드셨대요. 왜 안 드셨냐고 여쭤보니까 뭐 지금은 뭐 그냥 아프긴 해도 견딜만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효과가 떨어질까 봐.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반응이 있으면 그때 그 생성되는 물질 자체가 관절을 더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어. 아프다는 건 염증 때문에 아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염증이 생겼으면 그거를 빨리 가라앉혀야 돼요. 휴식.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소염제예요. 소염제가 뭐야? 염증 가라앉히는 약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다 그냥 진통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통제. 병은 그대로 두고 그냥 약을 먹어서 내가 못 느끼게, 통증을 못 느끼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진통제도 따로 있어요. 진통제라고만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약을 드리면서 기대하는 거는 소염 효과예요. 그 무릎에 생겨있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그래서 이제 소염제가 뭐가 있냐? 스테로이드, 잘 아시는 스테로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해들은 이 스테로이드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이제 골관절염에서 치료, 약물학적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주는 약은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병원에 올 정도면 이건 웬만하면 이제 드셔보시고 또 잘 안 들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병원에서 타이레놀을 해주면 이건 소염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 아주 간단한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들어요, 잘. 또 진통 효과가 강한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먹어도 뭐 썩 그렇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럼 뭐냐? 스테로이드 먹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뭐냐?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소염제예요. 이게 이제 이 표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장기에서 이런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쪽으로 가는 것 중에 염증 반응이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딱 먹으면 여기를 딱 차단을 해줘요. 여기를 딱 끊어줘. 아주 강력해. 소염 효과 아주 강력하게. 염증 아래쪽에 염증 반응이 있는데 여기를 딱 아예 위에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소염작용은 아주 강력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위에서 차단하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도 다 차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이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뼈도 약해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안 좋아지고 몸 붓고 살찌고 피부 얇아지고 근육 약해지고 피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염 효과는 좋은데
너무 부작용이 오래 써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안 좋다, 심하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약제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스테로이드의 소염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을 상당 부분 낮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소염작용이 강하니까 이게 이제 훨씬 효과적이라서 병원에서 보통 가장 먼저 처방하는 그런 약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제는 앞에 사진에서 보면은 스테로이드는 여기 위에서 차단한다고 했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몸에 생기는 여러 이런 부작용들을 줄였는데 그래도 또 여기서 파생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못 줄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위장관계 부작용. 약 먹으면 속 쓰리는 분들 많잖아요. 위장관계 부작용하고 심혈관계 부작용은 못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 위 점막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위궤양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그런 약들에 이제 다른 약들을 여러 부수적인 약들을 섞어서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약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합쳐가지고 드시기 편하게. 위장관 보호제랑 전통적인 그 소염제랑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약소졸, 기모 뭐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만큼을 여기를 다 차단을 한다고 했거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약이고요. 요새는 그 중에서도 또 하나만 차단을 하는 게 있어요. 염증으로 가는 것만 차단을 해. 그러니까 염증만 가라앉히고 위장관 부작용, 소화관계 점막보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 세레브렉스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셀렉스라든가 이런 약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이 평소에 쓰리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전과는 달리 좀 더 다양한 약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야기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 잘 듣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그 소염제를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염제를 먹는 이유는 빨리 염증을 가라앉힌다. 왜? 염증이 계속 있으면 무릎이 점점 더 나빠지니까. 아픈 게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1년 내내 아프지 않아요. 안 움직이고 안 쓰고 이러면 또 며칠은 또 편안하단 말이에요. 왜? 염증이 없으니까. 염증이 가라앉았으니까. 근데 조금만 쓰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냐 아니면 무리만 안 하면 되느냐 이건 다 개인차가 개인의 능력치 차이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똑같이 무릎이 똑같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60살에 똑같이. 근데 한 명은 그냥 아주 가끔 아프고 한 명은 직업적으로 맨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일을 막 해야 돼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은 맨날 아파. 한 명은 아주 띄엄띄엄 아파. 관절염 진행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주 아프면 자주 아플수록 그리고 한 번 아팠을 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관절이 더 빨리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먹는 목적은 빨리, 최대한 빨리 가라앉힌다. 왜? 그나마 남은 연골들 덜 나빠지게 하려고. 아플 때만 드시는 약입니다. 뭐 평소에 예방하는 효과는 없어요. 예방하고 이런 건 아니고 염증 반응이 딱 생겼을 때 그거를 딱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 안 아픈데 그래도 계속 먹어야지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플 때 그때만 드시고 또 괜찮으면 놔뒀다가 또 아프다 싶으면은 또 며칠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진통제도 또 있어요. 진짜로 뭐 병 자체를 뭐 낫게 해주는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은 이 통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증이 이 조절이 안 되는 통증이 오래되면은 이 통증에 대해서 뭐랄까 좀 약해진다고 할까? 이게 되게 만성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돼요. 내가 통증을 이만큼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 아주 작은 통증에도 굉장히 심하게 아파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계속 아프면 우울증이 많이 와요. 우울증이 또 오면은 뭐 그게 아주 표시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우울증이 많이 오면은 나중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에 대해서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진통제, 센 진통제를 드리고 그걸로도 조절이 안 되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뭐 마약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존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주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런 것들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게 적어도 이만큼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글루코삼이나 콘드로이틴은 아직 그런 대규모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이거 먹고 무릎이 덜 아프다,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뭐 치료 목적으로 이걸 먹으면 딱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뭐 갖다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드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상 연고를 이렇게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뭐야 그 관절염이 생긴 연고를 봤더니 그게 많이 빠져나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딱딱 어떻게 돼서 야 결론 이렇다 아직 그런 결론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사 치료 받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이제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냈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왜냐면 이제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맞는 주사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연골을 뭐 다시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연골 원래 무릎 관절액 안에 있는 성분 그 성분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이제 주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관절염이 진행되면 그 무릎에 그 윤활유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뻑뻑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았을 때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막 연구가 진행되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아직 딱 뭐랄까 항염증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동화작용. 그러니까 동화작용 뭐냐면 아까 그 시소를 이렇게 평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 그 구조물이 손상이 되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시소 이 동화작용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좀 좋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활유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통증 감소 효과는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돼요. 우리나라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돼요. 근데 완전 말기 관절염에서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됐는데 내가 무릎이 요새 좀 아프다 뻑뻑하다 이러면 주사 맞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권장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번 맞으면 뭐 1년 가까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3개월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비슷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사 놓을 때 항상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감염, 균이 들어가는 거. 무릎에 균이 들어가서 관절 안에 그 고름이 생기면 연골이 다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공관절도 못해요. 또 감염될까 봐. 그러니까 주사를 가급적이면 막 여기저기 많이 맞고 다니시고 별로 안 좋아요. 왜냐? 항상 한 번 찔릴 때마다 감염의 위험성이 그만큼씩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5번 맞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간격으로 5번.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후에 이제 3번 맞는 걸로 개발이 돼서 요즘 동네 병원 가면 3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뭐 얼마 전부터 한 번 맞는 걸로 바뀌었어요. 연골 주사 한 번 맞는 거 있어요. 저는 한 번 맞는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중기 관절염 환자 정도는 이런 것들 도움이 된다. 대신에 이제 감염 같은 거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연골 관절액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맞는 주사 스테로이드. 아까 스테로이드 그 약으로 안 쓴다고 했잖아요.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주사로는 써요. 굉장히 강력한 소염제라서 이게 전신적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맞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무릎이 아프던 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맞으면 안 좋아요. 많이 맞으면은 오히려 연골 변성
연골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 관절 안에다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관절이 어느 정도 나빠졌구나. 근데 이제 아직 인공관절할 정도는 아니고 또 요새 갑작스럽게 무릎에 물이 너무 많이 차고 너무 아프고 이럴 때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쓰면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맞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걸 알아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른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맞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초기 관절염이나 이런 건 안 쓰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관절염에서 증상 완화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힘줄이나 이런 데 염증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써요. 그래서 꼭 뼈에다 놓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뼈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주사. 관절은 또 이제 다른 주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프롤로 테라피, 그 다음에 PRP,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PDRN, DNA 주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리젠실 이런 주사들 이제 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다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보험이 되고요. 요것들은 보험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세라피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대 강화 주사 아니면 증식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 보험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왜 놓냐?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거기 조직에다 이걸 주사를 해요. 보통 힘줄, 인대 힘줄 이런데 그런 데다 주사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강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휴식만 해도 제가 낫는다고 했잖아요. 휴식하면 얘가 이제 저절로 수복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대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런 주사를 놔서 더 자극을 주면 그냥 회복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회복된다. 더 튼튼해진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회복되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론적으로라면. 근데 이제 이게 아직 그 이론적으로 딱 되느냐? 별로. 아프기는 무지 아픈데 이론적으로 이만큼 효과가 있다. 아직 그렇게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아직 부족해요. 그 다음에 PRP는 이제 자기 피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줄기세포 같은 게 뭐냐면 아직 세포가 분화가 되기 전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연골도 만들 수 있고 뼈도 만들 수 있고 신경도 만들 수 있고 근육도 만들 수 있고 뭘로 분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에도 이제 작게나마 이제 그런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농축해가지고 그거를 내 이제 아픈 데다 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조직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또 아예 금지했어요. 이거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앞에 말한 것보다 더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면서 서비스로 놔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개념이고 이제 PDRN 이런 거 뭐냐면 이건 연어 주사 이런 거 DNA 주사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어에서 이제 추출한 그런 DNA가 우리 몸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비슷한 성분들,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하고 비슷한 성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조직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실제로 피부 이식을 했을 때 피부 이식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그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네. 그래 이거는 승인. 근데 이제 나머지는 임의로 쓸 수 있는데 의사가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다른 힘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있긴 있는데 아직 그게 그만큼 결과가 나오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연골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콜라겐 주사 이것도 많이 무릎에다 주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콜라겐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이제 콜라겐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이거를 보충해주면은 더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제품에 들어있는 콜라겐하고 연골에 있는 콜라겐하고는 아예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한테서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대 수술하거나 아니면 인대 손상이 있을 때는
주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줄기세포 주사 아니면은 뭐 유전자 치료,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기세포 뭐냐면은 이제 주사로 놓는 건데 그 골수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그럼 이제 아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겠지 해가지고 이제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뭘로 분화될지 모르는데 연골이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는 연골로 분화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제 요새 지방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그 이제 자기 몸에서 뺄 때 그 골수 안에 줄기세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냥 신의료 기술로 50세까지는 그래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50세 이후부터는 안 해요. 왜 못 해요? 왜? 나이가 들면 그게 더 떨어지거든요. 젊은 사람한테는 세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포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만큼 그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수술, 이 관절염 이게 이제 엑스레이인데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평가하는 거는 엑스레이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거는 MRI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반드시 서서 찍어서 체중을 이렇게 디디고 찍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요 보면 요 관절 간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절 간격. 이 관절 간격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연골이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연골이 이만큼 두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좁아졌어요. 연골이 그만큼 얇아졌다, 달아서 얇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 많이 달았죠. 거의 안 남았죠. 조금 떨어졌네. 얘는 다 달았어요. 붙어버렸어. 뼈끼리. 원래는 이만큼 두께 있어야 되는 연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뭐 능력치가 아주 떨어져서 일상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해. 맨날 아파. 조금만 움직였다 하면 아파. 그럼 어떡해? 수술해야지. 이때 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 여기 보면은 다 붙었잖아요. 다리도 O자 다리로 변형도 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연골 조금 남은 거랑 뼈도 이제 긁혀진 거 그 부분 싹 도려내고 이제 금속을 딱 입혀주는 겁니다. 금속을 입혀주고 이 사이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인공관절 하면 안 아파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는 누구의 아는 사람이 꼭 염증이 생겼대. 수술하고 나서 더 나빠졌대. 이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가깝지도 않아. 아는 사람이 꼭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나 수술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염증 옛날보다 염증 많이 줄었어요. 완전히 안 생긴다 할 수는 없죠. 우리 병원은 다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다 밀폐된 거 이런 거 다 쓰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 5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염증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그럼 뭐 하면 되지? 걱정이 없어요. 근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어요. 인공관절 수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제 90살까지는 막 활동적으로 생활하시고 뭐 80세 적어도 중반까지는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인공관절 수명 이제 평균 15년 뭐 요새는 이제 좀씩 더 이제 최근에 한 연구일수록 결과는 이제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 뭐 20년까지 본다고 해도 너무 빨리 하면은 아직 쌩쌩할 때 재수술을 해야 돼요. 인공관절 재수술. 인공관절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재수술은 굉장히 안 좋아요. 결과가. 그래서 목표는 뭐다? 재수술을 피하는 거다. 인공관절 하면은 다 쪼그려 앉기도 하고 양반다리도 하고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골프도 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재수술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뼈도 더 약해져 있고 근력도 더 약해져 있고 그만큼 썼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떼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뛸 때 이걸 이제 시멘트로 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상 뼈도 많이 부셔져요. 많이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통증이 심한 경우에만 하지 인공관절 재수술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너무 이른 나이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활동해야 되니까 재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변형이 심한 다리도 이제 인공관절 하면 교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시기에 맞게 70살 넘으면은 20년 쓰면 90살, 15년 쓰면 85살이니까 그럼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른 나이에 관절염이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전에 개입을 해서 인공관절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나 안 할래 하다가 나중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파요. 이 근육 다 구축되고 뼈 다 뼈가 이만큼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은 좀 또 너무 늦추면 안 돼요. 그래도 좀 근력 있고 기력 있고 변형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때가 인공관절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수명이 있으니까 최대한 늦춰야지 최대한 늦추는 것만이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수술을 하면 그거는 이제 재수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재수술만큼 나쁜 거예요. 결과가. 그리고 이제 양쪽이 다 좀 젊은 나이에서 한쪽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다 달아서 붙었는데 이쪽이 괜찮나 봐 MRI를 찍어봤더니 이쪽은 연골이 잘 덮여 있어. 바깥쪽은 안쪽만 달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쪽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반쪽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 이게 이제 전체를 바꾸는 거에 비해서 더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덜하고 운동도 잘 되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깥쪽이 얼마나 괜찮으냐, 바깥쪽이 얼마나 괜찮으냐, 그거죠. 그리고 또 요거를 하고 나서 인공관절을 하는 거는 바로 인공관절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나중에 또 인공관절을 하는 거를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요 정도면은 그냥 인공관절 하면 한 번으로 끝나겠다 요걸 고민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치료 방법을. 50대 초반이다. 그럼 당연히 전체 인공관절보다는 이걸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슬개 대퇴골이 많이 아픈 사람들, 여기에 관절염 있는 사람들 이 부분만 치환하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정렬이 뭐냐면 다리가 이제 휘었다는 거예요. 정렬을 반듯하지 않고 다리가 휜 사람. 그리고 아까 휜 사람 안쪽 O자 다리는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쪽만 관절염이 생기고 다리가 O자 다리로 휘었어. 그리고 나이가 젊어. 그럼 인공관절 안 하고 재정렬 절골술, 휜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 HTO 이런 수술을 합니다. 어떤 수술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가운데를 와야지 이제 양쪽이 균등하게 받는다고 했는데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O자 다리가 됐어요. O자 다리가 됐어. 가뜩이나 이제 O자 다리가 됐는데 가뜩이나 여기 보시면 관절이 좁아져 있어요. 안쪽 무릎은 여기 바깥쪽은 넓잖아요. 여기 바깥쪽은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는 좁아져 있어요. 관절염이 이 안쪽만 진행이 됐구나. 그럼 어떻게? 물론 70 넘었으면 고민 안 합니다. 인공관절 하면 되니까. 근데 50대야, 40대 후반이야, 50대 중반이야. 이러면 이제 고민이죠. 그 반쪽짜리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더 젊은 사람들, 더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관절을 다 반쪽짜리는 이렇게 벗겨내고 씌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밑에서 뼈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뼈를 이렇게 쳐요. 부러뜨리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쳐가지고 얘를 쭉 벌려줘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 뼈를 이렇게 딱 심어줘요. 그럼 이제 다리가 이런 모양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술 후의 사진인데 이렇게 가뜩이나 안쪽만 관절염이 있는데 이 무게는 계속 안쪽으로만 이게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무게가 쏠리네. 멀쩡한 바깥쪽으로 쏠리니까 자극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안쪽은 그나마 달았지만 어떻게 돼? 그래도 지금은 바깥쪽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또 시간을 벌었어. 무슨 시간? 인공관절까지 가는 시간을 벌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따가 다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는 그 인공관절 안 하고 내시경 레이저 수술할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저 수술은 아니고 내시경으로 구멍만 이제 2개 내가지고 하는 수술인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이제 뭐 조금 더 젊은 나이에서 연골판이 찢어져서 그것 때문에 연골은 괜찮고 연골판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골이에요. 깨끗하잖아요. 안 벗겨졌어요. 여기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해 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다 벗겨졌어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증상이 주된 환자 오시면 무릎 아프다고 오셔요. 그러면은 MRI 찍어요. 무조건 MRI 찍어요. 그러면 연골판 찢어져 있어요. 관절염이 진행된 사람들 60대 70대 보면은 연골판이 웬만하면 그냥 저절로 찢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근데 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사실은 그 환자분은 관절염 때문에 염증이 반복돼서 불편한 거지 그 연골판이 찢어져 있다고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불편한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어떤 특정 각도에서 딱 걸리는 거. 관절염은 아팠다가 또 하나도 안 아팠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연골판 때문에 아픈 거는 안 아픈 날도 없어요. 항상 그 각도에서 이게 낑겨 들어가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 굽혀보고 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염증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그 구조적인 손상 때문에 낑겨 들어가서 아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수술을 권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연골에 대한 수술 치료, 연골 재생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연골이 닳았어. 인공관절 말고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옛날부터 연골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연골이 전체가 다 괜찮은데 일부만 연골 두께가 뭐 5mm 이상이거든요. 건강한 연골은 옆에가 쌩쌩하고 일부만 손상이 간 거는 그나마 연골을 잘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일부만 손상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얇아져 있고 넓은 범위가 이렇게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뭐 이런 수술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에서 다쳐서 연골이 손상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는 수술이다. 뭐 미세청 공술. 여기 이제 연골이 손상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면은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 속에 어떤 그 연골로 분화되는 그런 성분. 그러니까 그게 양이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뼈가 노출이 돼 있다가 얇게 덮여요. 근데 이제 연골 원래 있는 연골은 아니고 연골 비스무리한 걸로 덮여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정상 연골에 비하면은 아주 기능이 떨어지고 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진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초자 연골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섬유 연골이 생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안 쓰는 부분에서 이 자기 뼈를 떼다가 하는 거. 근데 이제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한 군데서 떼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경우,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골고루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적절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다 해주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효과가 좋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아까 줄기세포 말씀드렸는데 아까 줄기세포 말씀드린 거는 그냥 주사를 놓는 거예요. 주사를 놓는 거. 그럼 그 지금 이제 무릎에서 떠돌아 다니다가 거기 연골이 좀 재생되겠지 이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줄기세포 카티스템이라는 거는 수술입니다. 수술. 약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해서 약으로 나와 있어요. 약으로 나와 있다는 건 뭐냐? 아까는 어떤 사람은 줄기세포 이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오고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세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딱 일정량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일정량이 이만큼. 그래서 이거는 인정받은 거예요. 효과를 봐요. 연골을 재생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연골로.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때 아까처럼
젊은 환자에서 50대 환자에서 관절염이 빨리 진행됐는데 인공관절 그냥 반쪽짜리 인공관절 씌우는 것보다 절골술을 해서 배열 상태를 좋게 해주고 연골이 좀 벗겨질 부분은 어떻게? 이걸로 수술을 하면 연골도 생기고 또 배열 상태도 괜찮아지니까 내 관절의 어떤 능력치, 환경 이런 것들을 더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수술을 이 적합한 사람한테는 제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골이 이제 이렇게 벗겨진 부분이거든요. 벗겨진 부분. 거기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젤리 같은 이게 주사기 섞으면 이제 젤리같이 변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싹 발라줘요. 이렇게. 시멘트 채우듯이 시멘트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지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 연골로 회복이 된다. 근데 이것도 다 벗겨졌어. 그러면 별 효과 없어요. 그래도 좀 살아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범위는 좀 크게 큰 부분도 덮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완전 다 벗겨진 데를 덮을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이만큼 손상이라면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효과가 좋아요. 거의 여기는 되게 얇게 여기는 완전 없고 그럼 거기 완전 없는 데만 해주자 그러면 별 효과 안 좋겠죠.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외래 이제 오시면 나이를 보고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직업을 여쭤봐요. 물론 뭐 어느 무릎이 아프냐 언제부터 아프냐 그런 거 외에 이제 직업을 여쭤봐요. 어떤 일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또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 최근에 많이 해서 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 최근에 좀 더 활동이 많았는지 이런 여부 여쭤보고 그리고 또 이제 다친 적이 있는지 다쳐서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아픈 위치 앞쪽 무릎이 아픈지 안쪽 무릎이 아픈지 뒤쪽 무릎이 아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떤 자세 특정 자세에서 항상 아픈지 아니면은 멀쩡한 날도 있고 또 아픈 날도 있고 그런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뭐 무슨 주사 치료를 했는지 약은 이쪽 병원에서 약 받고 또 약 하나도 안 드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찍어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염 1, 2, 3, 4 4단계 중에 내가 이제 어디가 속하는지 멀쩡한 사람도 어디 다른 데서 관절염이 벌써 시작됐다고 30대 40대 막 와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아파요 이 얘기를 진짜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뼈가 이제 변형이 이제 생기고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거를 이제 착각하셔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다리 전체 사진 찍어서 다리가 이제 O자다리인지 X자다리인지 보고 다리가 흔들리는지 짱짱한지 이런 것들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을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요거 무조건 요거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알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면은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처방하고 쓰고 이런 것들은 다 이만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효과가 이제 검증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에 막 엄청 광고 많이 나와요. 주사, DNA 주사, 배곡 주사 뭐 이런 광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한테 맞는 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환자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주변에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막 굉장히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설명해도 안 믿고 그분 말을 더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모르니까 일반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좀 특징이 너무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지 올바른 정보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괜히 뭐 여기 가면 뭐가 잘한다더라 뭐가 낫는다더라 이런 거 없거든요. 어디를 가야지 뭐 어디가 수술 잘한다더라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다 환자는 다 다르거든. 능력치랑 무릎 환경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 이 수술 할래. 이렇게 이 수술은 여기가 잘한다네. 그걸 보고 가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와서 무릎 주치의한테 가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거 쭉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당신은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